전 세계가 서울 광화문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명동 호텔들은 석 달 전에 이미 예약이 마감됐고 광화문 인근 편의점들은 평소 발주량의 수백 배를 준비했습니다. 190개국이 넷플릭스로 생중계를 지켜봤고 경복궁 500년 역사 위에 세워진 무대 앞에서 전 세계가 한국어로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K-팝을 일시적 유행이라고, 깊이 없는 모방이라고 무시해온 일본 언론이 지금 이 광경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금발의 유럽인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히잡을 두른 중동 소녀가 한국어로 노래하고, 남미 청년이 한국어 가사를 외워서 떼창하는 장면을 보며 충격에 빠진 거죠.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그 군중 속에 아무렇지 않게 섞여 보라색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이 광화문의 밤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나카지마 케니치입니다. 일본 최대 방송사 문화부 수석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평론가 경력만 30년입니다. 제 칼럼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올라갔는데 구독자가 20만 명이었어요. 제가 주로 다루는 주제는 일본 대중문화였습니다. 아이돌, 드라마, 영화 같은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2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하나 있었어요. K-팝은 J-팝의 아류다. 일본이 먼저였습니다. 아이돌 그룹 시스템, 팬 미팅 문화, 굿즈 판매 전략 이런 것들 전부 일본이 만든 거예요. 한국은 그걸 배워간 겁니다. 배운 쪽이 원조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같은 이야기를 써왔어요. K-팝은 깊이가 없다. 상업적 포장만 화려할 뿐이다.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 22년 동안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은 달랐습니다. 편집실에서 책상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PD가 들고 온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지면서 항해 전화 기록지가 펼쳐졌죠. 123건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들어온 항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해 전화쯤은 예상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PD는 30대 초반으로 제 아들뻘이었는데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선배님, 이번엔 심각합니다. 광고주 3곳이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대답했습니다. 압력. 사실을 쓴 건데 무슨 압력이야. PD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광화문 공연 취재 지시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박혀 있었죠. 3월 21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공연이었어요. 직접 가서 보시고 리포트 써주세요. 왕복 항공권이랑 숙소는 예약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밀어내면서 말했어요. 왜 내가 가야 하는데? 젊은 애들 보내면 되잖아. PD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님이 가셔야 해요. 선배님 칼럼이 문제니까요. 선배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고 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PD는 움직이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거부하시면 연재 중단입니다. 30년 경력의 연재 중단이라니요. 말이 안 되는 협박이었지만 PD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에다 공항 출국장에 섰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서울행 게이트 3곳이 연달아 있었는데 오후 2시, 3시, 4시 출발편이 전부 만석이었거든요. 스레대의 비행기가 전부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선 사람들을 봤어요.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 티셔츠, 보라색 가방, 보라색 모자를 한 10대 여학생들이 100명도 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전부 같은 색을 입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일시적 유행이라고 썼던 그 K-팝이었어요. 저 아이들 전부가 그 유행을 쫓아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아이들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제 방송사 후배 기자였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인 야마다 씨였죠. 문화부 신입이었는데 그 친구도 보라색 가방을 들고 줄에 서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불렀습니다. 야마다 씨, 여기서 뭐해? 그 친구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다가 다시 앞으로 돌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불렀죠. 야마다 씨. 그러자 이어폰을 빼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저한테 말 거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당연하지.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그 친구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알죠. 나카지마 선배님. K-팝은 모방이라고 쓰신 분. 주변 10대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고 야마다 씨는 이어폰을 다시 꽂았어요.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저는 제 게이트로 돌아와서 무거워진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어요. 비행기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라색 일색이었죠. 젊은 사람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면서 한국어를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칼럼 폴더를 열었어요. 2004년부터 2026년까지 22년치 글이 쭉 정리돼 있었죠. 제목을 내려보았습니다. K-팝, J-팝의 아류를 벗어나지 못하다. 2009년 한류 열풍, 일시적 유행에 불과. 2012년 BTS, 일본 아이돌 시스템의 복사본. 2015년 K-팝 팬덤, 광기에 가까운 맹목. 2018년 한국 대중문화, 깊이 없는 소비재. 2023년 저는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틀린 말을 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J-팝이 먼저였고 K-팝은 나중이었습니다. 배운 쪽이 원조를 넘어설 수는 없죠.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쿄 야경이 점점 멀어지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옆자리 10대가 한국어 단어장을 펼쳤어요.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30분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지하철을 탔어요. 공항철도는 깨끗했고 조용했는데 좌석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서울역까지 갔어요. 명동까지는 걸어갔습니다. 방송사에서 예약해준 호텔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리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었는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이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뭔지 모를 언어들이 뒤섞여 있었죠. 걷는 사람들 10명 중 8명이 외국인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막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떴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죠. 3월 첫째 주부터 18일까지 외국인 입국자가 10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10대 입국자는 40% 증가했는데요. 21일 광화문 공연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화면에 공항 입국장 영상이 나왔어요. 끝없이 이어진 줄, 수화물을 찾는 사람들, 보라색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앞에 줄이 있었어요. 저는 뒤에 섰습니다. 제 앞에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는데 40대쯤 돼 보였죠.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출장객 같았어요. 그 남성이 체크인을 하는 동안 프론트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운이 좋으세요. 저희 호텔 3달 전에 예약 마감됐거든요. 20일 전후로는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체크인하신 분 중에 한국인은 손님이 처음이세요. 나머지는 전부 외국인이십니다. 그 남성이 놀란 듯 물었어요. 전부요? 네. 오늘만 115명 체크인하셨는데 전부 외국인이셨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방끈을 쥐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체크인을 마치고 떠났고 제 차례가 됐어요. 체크인 부탁합니다. 직원이 웃으면서 여권을 받았습니다. 타자를 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나카지마 케니치님, 맞으시죠? 예약 확인됐습니다. 방송사에서 예약하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키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문이 열렸을 때 안에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부모와 10대 딸 둘이었어요. 전부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큰딸이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거기서 보라색 응원봉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비켜섰어요. 작은 딸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멜로디는 정확했죠. 엄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프랑스어 같았어요. 5층에서 그 가족이 내렸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면서도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8층에서 내렸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가방을 침대에 내려놓고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명동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밤 11시였는데 거리가 나처럼 밝았습니다. 간판 불빛, 가로등, 편의점 조명이 전부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세어보려 했는데 한국인이 몇 명인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구분이 안 됐어요. 다들 섞여 있었고 다들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10명쯤 됐을 겁니다. 전부 젊었고 전부 뭔가를 들고 있었죠. 보라색 가방, 보라색 모자, 보라색 뭔가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송사 PD한테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전 10시 광화문 현장 브리핑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완전히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화면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커튼을 쳤습니다. 천천히 잡아당겨서 창문을 완전히 가렸죠. 빛이 차단됐고 거리 소리도 작아졌어요.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었죠. 일본과 시차가 없었으니까 도쿄도 자정이었을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커튼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주 가는 선이었지만 천장에 닿아서 번졌어요. 거리 소리도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였죠.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봤던 일본 10대들이 떠올랐어요. 보라색 옷을 입고 한국어 단어장을 펼쳤던 그 아이들이요. 야마다 씨도 떠올랐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저를 무시했던 후배 기자죠. 그리고 프론트 직원이 앞 손님에게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오늘 체크인하신 분 중에 한국인은 손님이 처음이세요. 저는 몸을 돌려서 벽을 봤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 같았는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 노래였어요. 경쾌한 멜로디였는데 누군가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베개로 귀를 막았어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전 2시였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3시간을 뒤척이다가 포기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옷을 입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서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차갑더군요. 3월 중순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밤새 시끄럽던 명동이 처음으로 잠든 것 같았죠. 저는 골목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을 지나면서 간판들을 봤어요. 카페, 음식점, 옷가게들이었는데 간판마다 한국어 아래 영어와 중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불빛이 보였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앞에 큰 트럭이 서 있었고 2명의 남자가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생수, 과자, 컵라면, 김밥, 삼각김밥 박스들이었는데 그 옆에 다른 것들도 보였습니다. 돗자리, 핫팩, 일회용 충전기, 우비까지요. 편의점 안에서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점장 같았는데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트럭 기사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봤어요. 점장이 서울 지도를 펼쳐서 진열대 위에 놓았는데 형광펜으로 표시된 곳이 수십 군데였습니다. 트럭 기사가 물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점장이 대답했습니다. 외국인 숙소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요. 오늘 오전까지 배송 다 돌려야 해요. 5시간 안에요. 트럭 기사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와, 장난 아니네. 점장이 웃었습니다. 장난 아니죠. 평소 발주량의 수백 배예요. 본사에서 긴급으로 보낸 겁니다. 21일까지 이 물량 5번 더 들어와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편의점 옆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안내판을 봤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었어요. 관광지에나 있을 법한 게 골목 어귀에 당연하다는 듯 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어요. 다음 블록에서 가게를 봤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는데 치즈 핫도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셔터 위쪽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픈 2016점. 저는 그 앞에서 멈췄어요. 2016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치즈 핫도그가 유행한 건 2022년이었어요. 저도 기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하라주쿠에 한국 치즈 핫도그 가게가 생겼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2016년에 이미 가게를 열었다는 겁니다. 저는 골목을 더 걸었어요. 설빙이라고 써있는 빙수 가게가 보였습니다. 거기도 작은 글씨로 2013이 적혀 있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식 빙수가 유행한 건 2017년쯤이었죠. 4년 차이였습니다. 또요. 호텔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어요. 치즈 핫도그 원조. 엔터를 쳤죠. 한국 명동에서 시작, 2018년 전국 확산이라고 나왔습니다. 설빙 원조를 검색했어요. 한국 부산에서 시작, 2013년 창업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검색창에 손가락을 다시 올렸어요. 뭔가를 더 치려고 했는데 멈췄습니다. 치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키보드에서 뗐습니다. 천천히요. 일본에서 유행이라고 소비했던 것들이 전부 한국에서 먼저 시작됐던 겁니다. 4년, 5년, 6년씩 차이가 났어요. 음식만이 아니었죠. 제가 일본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침대로 갔어요.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K-팝은 J-팝의 아류다. 2004년부터 써온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 이상하게 전처럼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고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보라색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겼어요. 이번엔요. 오전 10시에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광화문까지는 15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는데 거리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방향이었어요. 광화문 쪽으로요.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21일 되면 이거보다 100배는 더 할 겁니다. 지금은 구경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 차단선이 쳐져 있었어요. 프레스 출입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장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대가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무대였는데 경복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설치돼 있었어요. 높이가 5m는 넘어 보였고 폭은 40m쯤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건 무대가 아니었어요. 경복궁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흑례문, 흑례문에서 근정문까지 이어지는 길이 전부 조명으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세 개의 홍해문이 빛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이요. 저는 무대 앞에 서서 경복궁을 봤어요. 500년 전 조선의 왕들이 걸었던 그 길 위에 지금 조명, 케이블이 깔려 있었고 스피커가 설치돼 있었고 카메라 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십 명이었는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어요. 조명 왼쪽으로 옮겨. 2번 게이트 케이블 확인해. 여기 전력 더 필요해.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국인, 독일인,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스태프들이 조명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한국인 스태프 한 명이 영어로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클립보드를 들고 외국인 스태프들한테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었죠. 외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국인 여성이었는데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목에 스태프 출입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취재 왔습니다. 그 여성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저 무대 감독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기, 경복궁을 저렇게 쓰는 건 괜찮은 건가요? 무대 감독이 경복궁을 바라봤어요. 왕의 길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는 안 돼요. 문화재청 허가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번엔 특별히 허가받았어요. 3개월 동안 협의했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무대 감독이 저를 봤습니다. 왕의 길이거든요.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요.
왕이 걸었던 길 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노래한다는 컨셉이에요.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대 감독이 계속 말했어요. 일본도 황궁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콘서트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일본 황궁은 신성한 곳입니다. 아이돌 콘서트를 거기서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무대 감독이 웃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화재청이 허가해줬어요. 역사를 박제하지 말고 살아 숨쉬게 하라고요. 500년 전 왕들도 이 길을 걸으면서 백성들한테 보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향해서요. 세 개의 홍해문이 프레임 안에 들어왔고 그 사이로 조명 케이블이 보였고 무대가 보였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파인더 속에서 경복궁과 무대가 겹쳐 보였거든요. 500년 전 역사와 지금 이 순간이 한 화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껐습니다. 무대 감독이 물었어요. 사진 그만 찍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무대 감독한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광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한 모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일본에서 30년 동안 문화평론가로 일하면서 수백 번의 콘서트를 취재했습니다. 도쿄돔, 요요기체육관,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일본 최고의 공연장들을 전부 가봤어요. 하지만 황궁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요. 일본은 역사를 보존합니다. 지키죠. 황궁은 황실의 것이고 신성한 공간이에요. 대중문화가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복궁 왕이 길 위에 무대를 세웠어요. 500년 된 역사 위에 지금의 문화를 올려놓은 겁니다. 담배를 한 갭이 더 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갭이 더요. 세 갭이를 연달아 피우고 나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쿄 방송사 PD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본 공연 취재 후 귀국 일정 변경 요청합니다. PD한테서 답이 왔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더 있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광화문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서 배치되고 있었죠. 저는 광장 가장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경찰 버스가 세 대 들어왔어요. 한 대에서 20명씩 내렸는데 전부 형광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장 곳곳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한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투입되나요? 경찰이 저를 봤어요. 프레스 출입증을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7,000명입니다. 광화문 주변에만 5,000명, 지하철역이랑 주요 도로에 2,000명이요. 7,000명이요? 네, 내일은 10,000명 넘게 투입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광장을 다시 봤습니다. 경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40명, 50명, 60명.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다른 것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금속 탐지 게이트였습니다. 광장 입구마다 게이트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높이가 2m쯤 되는 은색 기둥 두 개가 양쪽에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게이트를 세우는 작업자한테 물었어요. 이거 몇 개나 설치하나요? 작업자가 땀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31개요. 광장 입구 전부예요. 내일 아침까지 다 설치해야 해요. 31개요. 저는 광장을 한 바퀴 돌면서 게이트들을 세어봤습니다. 동쪽에 7개, 서쪽에 8개, 남쪽에 9개, 북쪽에 7개. 정확히 31개였어요. 밤이 됐습니다. 광장에 조명이 켜졌는데 낮보다 더 밝았어요. 작업은 계속됐고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스태프, 경찰, 작업자들이 뒤섞여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광장 한쪽에 앉아서 봤습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들어왔어요.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들이 큰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형 기지국이었어요. 높이가 3m쯤 되는 기둥에 안테나가 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발전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가까이 갔어요. 엔지니어 한 명이 노트북을 펼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떠 있었는데 광화문 주변이 여러 색깔로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거 뭐예요? 엔지니어가 저를 봤어요. 통신 트래픽 분산 맵이요. 내일 20만 명 넘게 몰리면 기존 기지국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동형 기지국을 22개 설치하는 겁니다. 22개요? 네. 통신 3사가 전부 설치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트래픽을 조절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람이 몰리면 자동으로 대역폭을 늘리고 분산되면 줄이고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지도 위에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빨간색 구역, 노란색 구역, 초록색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색깔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 시스템 개발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이번 공연 때문에 만든 건데 나중에 다른 대형 행사에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광장을 다시 봤어요. 이동형 기지국 트럭이 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대, 3대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광장 벤치에 앉아서 계속 봤어요. 자정이 넘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전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광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카카오맵, 네이버, 티맵 개발자들이요. 내일 인파 분산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인파 분산이요? 네. 지도 앱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표시해요. 어느 지역이 막히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우회 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하죠. 스마트 서울맵이랑도 연동돼서 4개 국어로 동시에 안내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도 지도 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인파 분산 시스템은 없어요. 대형 행사 때 경찰이 수동으로 교통을 통제하죠. 앱으로 자동 분산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로 돌아와서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일본 대형 콘서트 교통관리. 엔터를 쳤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수동 통제, 역입구 제한, 분산 입장 안내. 전부 사람이 직접 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국 스마트 시티 시스템. 결과가 쏟아졌어요. 인공지능 교통관리, 실시간 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연동, 빅데이터 활용.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렸어요. 이게 내가 후진국 취급하던 나라인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는데 제 귀에도 똑똑히 들렸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방송사에 보낼 리포트를 써야 했거든요. 광화문 공연 사전 취재 보고서였죠. 워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쓸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경찰 7,000명, 금속 탐지 게이트 31개, 이동형 기지국 22개, 인공지능 트래픽 관리, 실시간 인파 분산 시스템, 숫자들만 나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리포트인가요? 저는 빈 화면을 봤습니다. 커서만 깜빡였어요.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쓰지 못했어요. 결국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명동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사람들이 전부 광화문으로 갈 거예요. 20만 명 넘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7,000, 31, 22, 4, 20만. 눈을 감았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3월 2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걷는 동안 수백 명과 스쳤어요. 전부 보라색을 입고 있었죠. 지하철을 탔는데 10,000원이었습니다. 아침 5시 반인데도요. 사람들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서 있었는데
들리는 말이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같은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내렸을 때 계단이 막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한 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1분에 100명씩만 올라가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프레스 출입증을 보여주고 다른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을 때 숨이 막혔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침 6시인데도 이미 수만 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간식을 꺼내놓고 응원봉을 흔들면서요. 저는 광장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금발 여성들이 보였어요. 셋이서 돗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편의점 봉지를 옆에 두고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영어였어요. 미국인 같았죠. 그 옆에는 히잡을 쓴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한국어가 보였어요. 공연 시간표였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흑인 남성 2명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는데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이 응원봉을 켜서 흔들었는데 빛이 보라색으로 번졌습니다. 남미계로 보이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5명이서 원을 그리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한국어였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가사는 정확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백인, 흑인, 중동계, 남미계, 동남아시아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전부 같은 색 옷을 입고 같은 응원봉을 들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프랑스어로 말하는 10대들이 보였어요. 중국어로 대화하는 가족들이 보였고 태국어로 웃는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일본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일본인 여고생 4명이 돗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보라색 옷이었는데 그들 옆에 프랑스 가족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중국인 커플이 있었어요. 세 그룹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누르지 못했어요. 그냥 파인더 안을 봤습니다. 오전 9시쯤 됐을 때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줄이 서 있었어요. 20명쯤 됐는데 전부 외국인이었습니다. 맨 앞에 금발 남성이 서 있었는데 점원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금발 남성이 서툰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김밥 2개 주세요. 그리고 물 4개. 점원이 웃으면서 김밥을 집어서 봉지에 담았습니다. 물 4개도요. 남성이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 다음 사람은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삼각김밥 있어요? 점원이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여성이 가서 삼각김밥 3개를 집어왔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나와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역 입구에 큰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디지털 화면이었는데 사개 국어로 글자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였죠. 광화문 방향 혼잡, 우회 경로 추천, 다음 역에서 하차 후 도보, 이동 권장. 글자가 빨간색으로 깜빡였어요. 그 아래 지도가 나타났는데 빨간색 구역과 초록색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10여 명이 서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길로 갈지 상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오가 됐을 때 광장은 완전히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로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저는 광장 북쪽 끝에 섰습니다. 남쪽을 봤어요. 사람의 바다였습니다. 보라색 바다요. 수만 명이 보라색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응원봉을 흔들 때마다 보라색 물결이 일었습니다. 파도처럼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뭔가를 쓰려고 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숫자를 쓸까요? 몇만 명이라고요? 그게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일본어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본인 여성 3명이 서 있었는데 전부 20대였어요. 보라색 가방을 들고 있었고 카메라로 광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대단하다.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도쿄돔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여기가 몇 배는 더 큰 것 같아. 세 번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전 세계에서 왔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쿄돔이요. 일본 최대 공연장입니다. 5만 5천 명을 수용하죠. 저는 거기서 수십 번 콘서트를 취재했어요. 일본 아이돌 전성기 때였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요. 그때 도쿄돔을 가득 채운 건 일본인들이었어요. 전부요. 외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저는 다시 광장을 봤습니다. 중화권 41%, 미주와 유럽 29%, 동남아 26%. 프론트 직원이 말했던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그 숫자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규모가 다르다. 작은 목소리였는데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일본 아이돌 전성기하고는 규모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3시간 남았죠. 광장은 여전히 가득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광장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양쪽에 세워진 조명탑에서 빛이 쏟아졌어요. 하얀 빛이었는데 광장 전체를 비추면서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광장 서쪽 프레스 구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삼각대를 펼치고 렌즈를 확인했어요. 주변에 다른 기자들도 20명쯤 있었는데 전부 똑같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시 30분쯤 됐을 때 경복궁에 불이 들어왔어요. 광화문이 먼저 밝아졌습니다. 홍해문 안쪽에서 노란 빛이 새어나왔는데 천천히 강해지면서 문 전체를 비췄어요. 그 다음 흑내문도 밝아졌고 마지막으로 근정문도요. 세 개의 홍해문이 일치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의 길이었어요. 저는 카메라 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광화문에서 근정문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한 화면에 들어왔어요. 500년 전 왕들이 걸었던 길이 지금 빛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7시 50분이 됐을 때 광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이 앉아 있었는데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노랫소리가 하나씩 멈췄어요. 사람들이 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7시 55분이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5, 4, 3, 2, 1.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0이 됐을 때 광장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무대 조명도, 가로등도, 광장 조명도 전부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만 명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북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느리고 무거운 북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광화문에서 빛이 터졌어요. 붉은 빛이었습니다. 홍해문 안쪽에서 불꽃처럼 번지면서 하늘로 치솟았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환호하는 소리였죠. 흑내문에서도 빛이 터졌습니다. 파란 빛이었어요. 근정문에서는 노란 빛이 터졌고요. 세 개의 홍해문이 각각 다른 색으로 빛나면서 왕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느린 멜로디였는데 전통 악기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가야금 같았습니다. 그 위로 현대적인 비트가 깔렸죠. 저는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삼각대를 잡았는데도 떨렸어요. 노래가 시작됐어요. 한국어였습니다. 가수가 부르는 노래였는데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스피커 음질이 좋았습니다. 모든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죠. 그러다가 멜로디가 바뀌었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버전이었는데 가수가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에 있던 수만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수만 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노래가 됐어요. 그 소리가 광장을 채우고 건물을 타고 올라가고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광장을 봤어요. 금발의 유럽인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가사를 알고 있었어요. 히잡을 쓴 중동 여성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흑인 남성도, 남미 청년도, 동남아 가족들도 전부 노래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로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봤던 그 10대들이요. 보라색 옷을 입고 응원봉을 흔들면서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콘서트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여기까지 와서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금발도, 흑발도, 히잡도, 십자가 목걸이도 전부 한국어 가사를 외우고 있었어요. 일본 도쿄돔에서는 일본인들이 일본어로 노래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미국인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프랑스인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아랍인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세계어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리랑이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됐을 때도 떼창은 계속됐어요. 수만 명이 한국어로 노래했고, 응원봉을 흔들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대 스크린에 글자가 떴어요. 넷플릭스 동시 시청 190개국, 190개국이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190개국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있는 수만 명만이 아니라 화면 너머에 수백만 명이 더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알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거든요. 옷소매로 닦았는데 계속 흐려졌어요. 닦고 또 닦았습니다. 공연은 계속됐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노래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계속 환호했고 광장은 계속 빛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거의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했습니다. 파인더를 보다가 눈을 떼고 다시 보다가 또 눈을 뗐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밤 11시쯤 공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광장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기자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떠나고 있었는데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카메라가 손에 들려 있었는데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광장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천 명이 남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삼각대를 접었어요. 렌즈캡을 덮었고요. 그리고 광장을 천천히 걸어서 나왔습니다. 광장을 나와서 광화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공연이 끝났지만 아무도 집으로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노래가 들렸고 웃음소리가 들렸고 응원봉 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났는데 여전히 줄이 서 있었습니다. 20명쯤 됐을 거예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고 전부 흥분한 표정이었죠. 그들이 서로 공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을 지나쳐서 세종대로 쪽으로 걸었습니다. 가로수 아래 벤치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카메라를 꺼냈어요. 액정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 보라색 옷을 입은 외국인들, 응원봉을 흔드는 손들, 무대 위 조명, 경복궁 홍해문. 사진이 200장쯤 있었는데 반은 흔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넘기기를 멈췄어요. 카메라를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여고생 3명이었어요. 전부 17, 8세쯤 돼 보였습니다.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응원봉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게서 5m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한 명이 제 쪽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3명이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요. 제 앞에서 멈췄어요. 가장 앞에 선 여학생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쳤어요. 프린트 용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봤어요. 제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프로필 사진이었죠. 그 아래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K-팝, J-팝의 아류를 벗어나지 못하다. 나카지마 케니치. 제 칼럼이었습니다. 2009년에 쓴 글이요.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카지마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종이를 봤습니다.
여학생이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 칼럼 읽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전부요. 20년 동안 쓰신 거 전부 찾아서 읽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서 그 학생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3명 전부요.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닦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프린트 용지를 흔들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틀렸어요. K-팝은 모방이 아니에요. 깊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 유행도 아니고요. 제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칼럼 때문에 오랫동안 숨어서 좋아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았거든요. 일본 문화 평론가가 K-팝은 가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저도요. 저도 숨어서 들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렇게 쓰시니까 제가 잘못된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3번째 학생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봤어요. 여기 온 사람들 봤어요. 전 세계에서 왔어요. 전부 똑같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희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여학생이 프린트 용지를 구겼습니다. 손으로 꽉 쥐었어요. 선생님이 틀렸어요. 20년 동안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억지로 일어섰어요. 여학생들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제 때문에요. 제가 쓴 글 때문에 20년 동안 숨어서 좋아해야 했던 아이들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이 맞다. 여학생들이 더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3명이 서로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방송사 리포트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녹음기였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죠. 녹음기를 입 가까이 들고 말했습니다. 나카지마 케니치입니다. 3월 21일 자정 서울광화문에서 최종 리포트를 보냅니다. 21번 들이마셨어요. K-팝은 일본 문화의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20년간 틀렸습니다. 여학생들이 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본 것은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가 세계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0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역사를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 이동입니다.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내렸습니다. 여학생 3명이 아직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요. 일어났을 때 그 아이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갔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들어서 흔들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세종대로를 따라 걸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지하철역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서 걸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족을 봤습니다. 한국 어르신 부부였어요. 70대쯤 돼 보였는데 손주로 보이는 10대 소년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할머니가 손주 손을 잡고 있었어요. 3명이 천천히 걸으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오늘 공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한 세대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여기까지 만든 사람들이요. 오늘 이 축제의 토대를 놓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직 녹음 중이었죠. 녹음기에 대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학생이 아닙니다. 끝. 빨간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멈췄어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이었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